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기사 산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군요. 3대 원칙을 지켜서 최악 산불 참사를 막았다. 산불이 발생한 비극은 있었지만 그 비극이 가능한 작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3대 원칙. 초기 대응을 아주 빨리 하는 것, 그리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관계 기관과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 세 가지 원칙이 지켜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유기적 협조 체제가 가동이 됐고요. 산불 난 지 2시간여 만에 최고 수인인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시간 질질 끈 게 아니라 상황 판단해서 바로 최고 수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요, 전국에서 소방차가 거의 900여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190조 퇴직연금. 그런데요, 수익률이요, 고작 1%랍니다. 직장인들, 이 퇴직연금이 나중에 노후자금이 될 텐데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의 절반이랍니다. 정기예금 한 2%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 반입니다. 1%. 물가 감안을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돈을 까먹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직장인 노후 은퇴 설계가 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박영선, 김현철 임명 강행할 듯.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당의 반발 거세지겠죠. 그래서 전국이 먹구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기다려보죠. 어떤 모습인지.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청년들의 사진, 뭔가 굉장히 밝은 모습, 그리고 뭔가 얼굴에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렇군요.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청년들의 새로운 성공 법칙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밑에 뭐 잠깐 잘렸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밥 먹듯이 야근하고 새벽 출근, 우리 부장님들의 모습입니다. 명문대를 나왔고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고연봉을 받는데 이런 틀 속에서 밥 먹듯 야근과 새벽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싶지 않다. 신의 직장 대기업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진 청년들입니다. 남들은 다 좋다. 거기 들어갔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년들은요. 그런 삶 싫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전국의 부장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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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영웅이라면서 처우는 비정규직. 뭐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그리고요, 이 와중에 산불 정쟁.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21세기에 등장한 투석 형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뉴스를 저희가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산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아침엔 매일경제는 특히 산불 영웅도 등장을 했고요. 진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평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는 여전히 사람의 희생에 의지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진화용 헬기 157대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
야간에 띄울 헬기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군요. 불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난 불에 대해서는 헬기 대응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원 산불 재난 대응 시스템 문제가 노출됐는데 이렇습니다. 초속 25m 강풍에도 운항하는 헬기 작년에 예산 확보 못해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산골엔 펌프 차량 등 노후 장비만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10개월 비정규직인 특수 진화대 현장에 먼저 투입됩니다. 불나면 현장에 먼저 가는데요. 이분들 10개월 비정규직입니다. 처우 개선 시급하다. 그리고 전신주 보수 관리도 허술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산불 진화 최전선 특수 진화대. 이 산림청 소속으로 돼 있죠. 이분들은요. 산불이 나면 먼저 투입이 됩니다. 가서 불을 끄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우는 10개월 비정규직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강원 산불에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헬기 못 떠도 소방호스 끌고 사투를 벌인다. 하마와 맞서 싸우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산림청 330여 명 기간제로 고용이 돼 있고요. 일당 10만 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도 플라스틱 헬멧에 마스크 1,000원짜리 빨간 면장갑뿐이다. 여기 사진 보시죠? 특수 진화대 이분들이 이런 마스크, 이 마스크요, 미세먼지를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사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연기가 있는 그 산 속에 들어갈 때 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신답니다. 이분들이요. 불 끄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정도는요. 여기 보시죠. 전문성 키우려면 고용 개선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속초 밤새 불을 끈 숨은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그러나 영웅들이 쓴 장비, 처우, 이 마스크, 이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박원석 전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고생은 이분들이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어찌 이럴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예. 산불 특수진화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잘 모르셨을 거예요. 가려져 있었나 봅니다. 네, 과거에는 그렇게 산불이 빈번하지 않았고 예. 산불이 나더라도 이렇게 대형 화재로 예. 확산되는 경우들이 드물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뭐 기후변화라든지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굉장히 잦고 또 한 번 산불이 일어나면 그게 대형 산불로 예. 번지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특수진화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선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이게 왜 이제 산림청 소속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화재 예방과 이 화재 방지 작업을 하는 네. 이런 소방대원들은 좀 지휘체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이게 소방청과 산림청으로 이원화되면 이렇게 긴급한 재난 시위에 일관성 있는 그런 지휘가 가능할까? 이 점도 하나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10개월짜리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직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국회 법안도 올라가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도 뭐 10만 명 넘는 그런 시민들이 서명을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차제에 이번 강원도 이 산불 화재를 교훈 삼아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안정적인 이 고용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규모는 크지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각 분야의 돈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원도 산불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분들의 인력, 역할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번에 제대로 그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조대진 변호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야, 그리고 뭐 소방 분야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분야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예. 대통령 취임하실 때 예.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예. 관련돼서 그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처우를 받아야 그래야지 그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생활 그 보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당 반대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국가직 전환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대진 변호사가 이제 소방 공무원들, 지금 저희가 말하는 특수 진화되는 그 소방 공무원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여기는 산림청 소속.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은 이제 소방청 소속이고 이제 각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도 계시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요.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관련 기사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이 얘기입니다. 영웅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이틀 새 13만 명, 지금 보니까 14만 명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14만 명이나 한 겁니다. 대선 공약 지켜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99%인 4만 9천여 명이 지방직입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요. 1%만 중앙 공무원직이고요. 99%는 지방직, 지방 소속입니다. 지자체별로 그런데요. 예산 뭐 이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소방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디 지자체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뭔가 장비나 처우나 이런 게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력 장비가 열악하다. 정부는 1월 시행 목표 불구 국회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좀 빨간 네모로 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소위에 발목이 막혀 지금도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국회를 아직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아까 요 얘기하면서 조대진 변호사가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법안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제 그 해당 소관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소방 공무원의 처우 문제나 근무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 갖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소방 사무가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이 배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지방 재정 확충 문제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 사무로 이 사무 자체를 배분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지사가 국가직 공무원을 지휘하기는 좀 지방 분권 차원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근무 환경 개선을 이루는 방법의 차이가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방 분권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지방 사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 사무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안전법에 보면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 국가에서 전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에 지방 사무로 돌려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그래서 체계의 문제이지 어떤 뭐 여기에 관심이 없다 있다 국가 사무직을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 그 근무 환경 조치에 반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이견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 상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근데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마치 이제 지방직이라는 표현이 뭐 나오고 이제 국가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마치 국가직은 오히려 더 좀 우월한 거고 지방직은 우월하지 않고 막 이런 인상을 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된 거 아닙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방공무원들이 왜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도나 그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그 화재 수요가 많은 뭐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
진압을 나가면 예.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부족하면 장비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장비의 수준과 질이 예를 들어서 예. 서울 시내의 공무원들, 예. 소방공무원들하고 강원도의 소방공무원들하고 뭐 장갑이라든가 다릅니까? 뭐 방염복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더 비싼 걸 못 사주죠.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돈이 좀 많으니까, 여유가 있고 경기도나. 그러나 강원도나 경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그렇죠.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장비를 사고 통일된 뭐 그 여러 가지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달라고 국가직 공무원을 하자는 거죠. 소방 공무원들의 얘기죠, 이게. 국가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그 똑같이 적용을 받게 그렇죠.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결국 돈이죠. 예. 결국 돈인데 이 지금 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으로 기재부가 반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월급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부 다 지금 98%가 지방직인데 예. 국가직으로 하면 월급을 그럼 기재부에서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 그 중앙정부에서 그렇죠. 지급하는 그럼 형태가 기재부 되겠네요.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총리께서 강원도 가보셨으니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소 잃고 이제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만 예. 뭐 어차피 다음에 또 소가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예. 그 여러 부처가 모여서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서 정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박원석 조원님, 예. 지금 뭐 네 분 말씀 쭉 들어보니까 소방직이 이제 지방직으로 됐던 이유도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유도 또 읽을 수 있었고 보니까 이게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네요, 지금.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에 예. 소관 상임위인 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 거의 입법 성사 단계까지 갔었는데 예. 막판의 논의가 어긋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이제 최경철 편집위원이 지적하셨던 예. 결국에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에 있어서 국가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견이 한편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업무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는 예.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업무 지휘 체계는 자치단체장이 갖는 것으로 이미 안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은 이제 재원이겠죠. 돈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가 없는데 작년 연말에 왜 그 논의가 막판에 틀어졌는지 그 점은 여전히 저도 좀 의아합니다. 역시 이제 들여다보면 역시 돈 문제가 또 거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있군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안전에는 돈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를 지금부터라도 좀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이 와중에 여야는 산불 정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산불 진화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요. 저희가 방금 길게 다뤘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진화 작업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이 와중에 정치권은요. 정쟁입니다. 제가 2개의 기사 준비했거든요. 네 분께서는 제가 기사 소개하는 동안 의견을 적어주셔서 앞에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이 와중에 여야는 산불 정쟁이다. 내용 보시면요. 한국당 속초시장 요 산불 발생했을 때 제주 여행을 가서 논란이 좀 됐었죠. 속초시장 부재 이게 여당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자. 민주당 휴가 갔다 복귀한 거다. 그럼 휴가도 못 가느냐. 그리고 며칠 전 뒤돌아봐라. 국회 운영위 때 상황 적반하장이다.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요. SNS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요 네모 상자 속에 있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논평입니다. 굳이 속초시장을 비판하겠다면 더 나쁜 것은 산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안보실장을 붙잡아둔 한국당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논평도 있습니다. 전쟁 같은 참사가 터져도 환갑잔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집권여당 출신 지자체장의 사소한 행보 하나가 정권과 여당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요. 자, 여기 김문수 전 경기지사, 한국당 소속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SNS상에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래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쪽에 있네요. 세월호 참사 겪고도 정쟁 일삼는 한국당이다. 여기 보면 김문수 촛불 좋아하더니 산불 정부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비꼬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비판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수습하냐고 모두 정신이 없는데 왜 정치권은 이토록 정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거꾸로 한번 가보죠. 최경철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치가 신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몰신뢰 사회다. 몰신뢰면 신뢰가 아예 없다.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원내대표들끼리 물밑에서 교섭도 좀 하고 협상도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뭐 대화를 끊어버리고 무조건 모든 소재를 상대방에 뒤집어 씌워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 대립과 반목만이 남아 있는데 사실 뭐 속초시장이 그 안에 환갑잔치 갈 수 있는 거죠. 제주 여행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뒤집어서 속초시장이 일부러 마치 산불을 뒤로 하고 간 것처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열심히 끄고 있는데 그래서 진화가 잘 됐는데 이렇게 불이 난 것이 마치 국가안보실장을 붙들어 놓은 것이 원인인 양 이렇게 또 몰아가고. 그렇죠. 뭐 2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청와대도 있었거든요. 그 잘 지휘를 했다고. 다음 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 뭐 별 문제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사실 설명을 현장 했어요. 지휘관이 가장 중요하죠. 9.11 테러 얘기도 합니다만 9.11 테러도 당시에 현장 지휘관이 지휘를 했었다. 뭐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위기관리센터에 0시 20분에 가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0시 20분에 왜 갔느냐? 7시 40분쯤 불이 났는데 그 4시간 동안 뭐 했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상대를 물고 늘어지고 상대를 밟고 상대를 꼬집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가 없는 정치로 가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누가 지금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상대를 꼬집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정치권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생기는데 참 국민들은 더욱더 허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서 좀 더 내일로 가는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논의를 가야지 자꾸만 상대를 등 떠밀고 상대를 꼬집고 이래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이제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요. 뭐 여야의 문제점을 다 지적하는 논평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재난 앞에 정쟁, 국회 향한 국민 분노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을 앞에 두고 정치 공세에 여념없는 집권 여당이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집중 공격하면서 초비상 상황에서 정작 15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난 자기당 소속 속초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국회 운영위 상황 등 이유와 전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응답을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과 관계자들 모두가 다 같이 부족하고 미비했던 점을 반성할 노릇입니다. 방금 보신 이종철 대변인 논평 중에 공식적인이라는데 자막은 이제 공격적이라고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저는 한국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고 또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쨌든 그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뭐 전직 광역단체장을 지내셨던 김문수 전 지사나 또 민경욱 대변인이나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들을 SNS에 하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글쎄 뭐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안보실장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외교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 질의를 야당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여당 원내대표가 거듭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안보실장이 그 지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하는 게 필요하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당직자나 보좌관들로부터 그 산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계속 답변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은 안보실장은 다음에 출석을 해도 되는 거고 또 그날 한국당 의원들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향해서 했던 질의 내용들을 제가 다음날 살펴봤더니 그렇게 불효불급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월호 참사라는 큰 국가적인 재난을 거쳤고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이 한국당이. 근데 이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지탄을 받고 결국엔 그게 이제 정권을 잃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는데 야당이 돼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 앞에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근데 그런 것이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권 능력과 어떤 정치의 책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재난 앞에서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유기찬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 그리고 뭐 혹시 좀 해명하실 거 있으면 또 해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와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적절하지 않은 SNS 활동은 이것은 뭐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의도는 뭐 알겠지만 표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한 행위 자체는 운영위원회 전체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이석을 계속 요구해 왔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보실장이 이제 한미 정상회 준비를 하니까 좀 자리를 빨리 떠야 된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일찍 했다는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산불 문제가 불거졌는데 산불에 관련해서 그 차장이 가서 다 활동하고 있다 이런 또 보고를 받았어요. 따라서 그렇게 잘 NSC가 이렇게 기능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이고 이 부분을 갖고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속초시장 건하고 약간 다른 것이 속초시장께서 휴가 가는 건 문제가 없죠. 뭐 알고 가시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다음날 오셨는데 저녁 비행기표가 10석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늘 신문에 이제 일부 보도가 뭐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그걸 몰라서 못 오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표가 없어서 못 왔다는 해명 자체는 사실은 거짓 해명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가 가서 못 온 거하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 과정에서 나온 부분하고 같이 빗대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그 뭐 방송 내용을 보더라도 몰랐다 그 상황을 산불이 심각한지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산불이 날 때가 지금 고성 산불이 7시에 산불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9시 20분까지 식사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7시 지났을 때는 이미 실시간 검색어에 고성 산불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또 속초 고성 그 국회의원이었던 이양수 의원인 이미 8시 40분에 출발을 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정해 그 사이에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불이 심각하지 않아서 이런 이석을 못 해줬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속초시장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사실상 일반인으로 발권할 때는 비상 응급 환자를 위한 그 잔여석은 남아 있어도 발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잔여석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좌석이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남아 있었는데도 안 왔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국회에서 주말 동안 이걸 가지고 참 많은 논평들이 오가고 반박이 오가고 해명이 오가고 결국엔 다시 또 공격이 오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로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넘어가겠는데요. 지난주에 태극기, 이 구겨진 태극기 때문에 한바탕 논란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 담당 과장 보직 해임입니다. 한국과 스페인 외교 차관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때 양국 국기가 걸렸는데요. 이렇게 태극기가 아니라 구겨진 태극기. 행사 직전에 외교부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좀 펴보려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고 문지르고 했지만 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내걸려서 이게 공개가 되면서 아주 논란이 됐었죠. 결국은 담당 과장이 보직 해임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중앙일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왜냐하면 외교부의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이 그동안 계속 잇따랐거든요. 나라 이름을 틀린다든가 사진을 엉뚱하게 올린다든가 대통령이 다른 나라 말로 인사를 하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 보시죠. 강경화 장관 체제에서 외교부의 외교 실수 및 결례는 일상사처럼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외교부 조직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장관 문책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구겨진 태극기 외교부 담당 과장 인사발령 옆 부서에서 빌려오는 등 조치를 못했다. 그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사건 사흘 만에 인사발령이 났고요. 해당 과 직원들 대상 진상조사도 벌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최영실 의원님. 네. 그런데요,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내려는 것 같기도 한데. 나사가 많이 빠져도 많이 빠졌죠. 외교는 사실 의전이고 품격인데 의전과 품격이 사라진 외교를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나가서 명함을 내밀지 사실 굉장히 좀 황당스러운데요. 어쨌든 강경화 외교장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데리고 오신 것은 결국 다자 외교를 잘할 수 있는 그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 근무 그렇죠. 경력이 유엔에 있으니까요. 계신 경험이 있어서 다자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외교에 굉장히 che중한 그러한 측면이 있었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의 그러한 양자 외교에 중점을 뒀었는데 그 강경화 장관을 데리고 옴으로써 동남아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자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해보자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적임자로 데려온 강경화 장관이 다자 외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아세안에 가서 수많은 그 외교 활동을 했지만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결실을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지 사실 국민 앞에 사실 부끄러운 지경이고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그러면 또 양자 외교는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비틀어진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의 상당수는 균열이 예상됐다는 여러 가지 따가운 지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는 상황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나오니 참 사람들이 황당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부끄럽다는 전직 외교관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어떠한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원래 말이 없으신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자간담회를 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좀 열어서 국민을 상대로 좀 사과 좀 하고 설명들 좀 하든지.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그 외교적 결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인사권자에 대한 결례이기도 하죠. 어쨌든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내든지 책임을 갖고 하는 행동을 보여야지 국민이 우리 외교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이대로 나가서는 우리가 신뢰를 갖지 못할 뿐더러 상대국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할 겁니다. 사실 그동안 외교부가 실수를 잇따라 했거든요. 나라 이름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조금 보면요. 지금까지 이 구겨진 태극기 이전에는 어떤 상대국에 대한 실수입니다. 그 나라 이름을 틀리고 지역을 틀리고 사진을 잘못 올리고 인사말을 잘못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겨진 태극기는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실수였어요. 자, 그렇다면요. 상대국에 대한 결례는 그동안 뭐 조치는 안 들리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가, 뭐 책임자를 어떻게 문책했다는 얘기를. 그럼 상대국에 대한 결례는 뭐 가볍게 여기고 우리 태극기가 문제가 되니까 보직해무라고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박원석 전 의원님. 글쎄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저런 실수들이 누적이 되고 더 이상 이걸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고 결례들인 거는 맞죠.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그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실책이나 책임의 크기만큼 문책이 따라야 되는데 이 사안이 과연 장관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사안인가?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지나치게 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자간 외교의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을 기대하고 강경화 장관을 이제 외교부 장관에 앉혔는데 그런 다자간 그 외교의 전문성의 성과가 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런 그 연속된 실책들이 이 장관의 책임이다. 장관의 문책을 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여러 장관들이 문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책임을 반드시 묻고 그리고 좀 흐트러진 그런 외교부의 공직기강을 잡는 건 맞되 이걸 또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서 이게 장관이 물러나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는 건 좀 과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무자 선의 이런 조치 정도가 적합하다. 재발 방지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발령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좀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시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뭐 이런 그 국기 관련 실수, 언어 실수, 뭐 표현 실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북핵에 사실상 올인하고 계신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교부 장관이 4강 외교에 대해서 대미 외교, 대일 외교에 대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대통령을 설득하든가 어떤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부처장관인데 그 역할이 거의 없어요. 미미하고.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이 결렬될 수 있다는 것도 일본은 알아들었는데 벌써 미리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외교 활동, 외교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대통령을 탓하고 있을 것만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독자적인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역할 부재로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역할 과연 지금 꼼꼼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인물입니다. 탁현민 전 행정관 이야기가 아주 오랜만에 그것도 여당 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가 이렇게 돼 있군요. 탁현민 민주당 홍보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다. 근데 끝에 제목으로 단서를 달았어요. 친문계 독식 우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총선에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주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제 이 얘기가 한참 회자됐거든요. 한 언론에서 처음에 기사가 나오고 기자들이 확인을 했고 당에서 설명을 했고 근데 당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공식 논의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또 어떤 다른 인사들은 여권 관계자 어떤 분이 이해찬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다. 아직 논의된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이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양정철 이어 탁현민도 민주당 영입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요. 여기 사진이 있고 그 밑에 당 홍보위원장 기용 방안 검토다. 이해찬 대표에게 필요성을 제기하신 분이 있다. 여권 인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공식 논의나 직제안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어제 뭐 또 기자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물어보죠.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 내년 총선 쇼로 포장할 셈 돌려막기 끝판왕.
거칩니다. 비판이. 반대 목소리다. 뭐 다른 당 상황인데 굉장히 거칠게 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얘기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리고 제안 정도 있는 거지 아직 공식 논의 단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상당히 주목받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대단히 높은 인물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양정철 이어서 탁현민 당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자, 탁현민 전 행정관이 당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당에다 데려와서 대통령이 그 당을 통해서 국민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이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요. 정말로 탁현민 전 행정관이 오면 정말 위협적인 역할을 할 그러니까 것이라고 별 역할이 보여지기도 없고 하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거칠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예. 현재까지도 지금 뭐 홍보위원장직을 제안받은 바 없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설에 불과하거든요. 설에 불과한데도 공식적인 논평을 낼 정도면 예. 정말 탁현민 행정관이 돌아온다면 정식으로 온다면 네, 민주당에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또 돌아올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 전망을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그렇다면 일단 제가 이름을 잘못 얘기네. 조대진 변호사를. 이름을 틀렸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당으로 이제 올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 당에서는 왜 탁현민 전 행정관이 필요할까요? 저는 당청 관계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예. 비서관 아니죠. 행정관이죠. 행정관이. 당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내년 공천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럼 이해찬 대표가 탁현민은 안 돼라고 노를 했을 때 내년 총선의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좀 갈림길이 그렇죠. 있다라는 왜냐하면 거네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오케이 사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예.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이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각 지금 공천 작업이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것인데 예. 그러면 친문계 뭐 이해찬계 예. 무슨 계 여러 가지 계가 있는데 그 계 사람들이 공천을 향해서 지금 뛰쳐가고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을 것인데 예. 그 과정에서 사실 과연 누가 가장 큰 입김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탁현민 전 행정관이 당에 들어온다면 친문의 색깔이 민주당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문이 너무 좌지우지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예. 이해찬 대표께서 탁현민은 이거 아니라도 할 게 많으니까 당 말고 다른 데서 역할을 하라고 만약에 사인을 내버리면 친문이 더 이상 외연 확장을 하는데 일단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가 탁현민 전 행정관을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는 청와대와 네. 친문의 힘이 더욱더 내년 공천 과정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 알력관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전 행정관 한 명이 당에 들어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기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여러 가지 앞길을 가름마를 탄다. 뭐 이 소리겠네요, 지금. 네,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항상 다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또 주말 동안 사실은 정치권에 별다른 뉴스가 없었는데요. 물밑에서는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정계 개편입니다. 이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들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됐다는 소리죠. 호남신당 창당인가 보수 대통합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야당 중에서는 규모로 보면 두 번째 2당입니다. 두 번째 규모인데요. 이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출신 내부에서 내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쪼개질 것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쪼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는 참부터 나왔는데. 그러자 평화당은요.
정의당과 연대를 하는 대신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과 어떻게 좀 뭔가를 도모해보자. 뭐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이란 이런 명목을 걸고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그러니까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연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애국당과 뭔가를 통합을 할 경우는 중도층으로 표를 확장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내부의 지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들과 연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두고 지금 평화당과 한국당이 뭔가를 걸똘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미래당. 당대당 통합 노력 탈당 안 한다. 이렇게 당 안에는 시끌시끌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원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손학규 대표를, 바른미래당 대표를 겨냥해서 찌질함의 끝이 어딘지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 당에서 또 징계도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치고는 아주 깊은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이. 그런데도 쪼개질 듯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다른 당은 뭔가 그 당을 지금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를 도모할 생각인데 그러면은 왜 쪼개질 듯 하면서도 안 쪼개지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자, 먼저 논평 좀 듣기 전에요. 저희가 영상 좀 준비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찌질하다라는 발언 자체는 흔히 쓰는 정치적 비판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고 당의 갈 길과 관련된 일종의 이제 세력 다툼의 일환인 거죠. 우리 지도부는 즉시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호석 전 의원님. 예. 사실 바른미래당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면 이런 정계 개편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정당들이 바른미래당이 쪼개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다른 당의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조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예.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이 현재 바른미래당으로 임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에는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습으로 총선을 치르진 않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고 예. 당이 이제 이대로 가지 않고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면 예. 바른미래당이 원내 3당, 야당으로서는 두 번째로 큰 야당으로서 스스로 독자적인 정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바른미래당 구성원들이 좀 성찰적으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내 30석 가까운 의석이면은 지금 이 여야 구조에서 작은 의석이 아닙니다. 그 캐스팅 보트로서 얼마든지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독자적인 이 몸집과 또 위상을 키울 수 있었는데 그보다는 여야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정치 활동을 했던 이제 두 세력이 만나가지고 당을 구성하다 보니까 당론을 모으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당을 해서 정말 개혁적 보수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이 정치적 전망을 개척하려는 바른미래당 스스로의 이 노력과 역량 이런 거 부족이 결국에는 오늘의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와서 남는 거는 이제 서로 네가 나가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런 싸움만 남게 되는 게 아닌가. 네가 그쪽에서 집 나가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제3정당을 하는 입장에서 바른미래당과 같은 그런 비전과 위상을 가진 보수 정당이 선다면 한국 정치가 이런 양당 구조에 갇히지 않고 조금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의석 규모나 두 번째 규모의 야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설명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찬 변호사, 지금 중앙일보 기사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미래당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당대당 통합을 노려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탈당은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그래서 집단 탈당을 하든 아니면 당대당 통합을 하든 이렇게 할 것이지 개별 탈당, 한둘씩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명, 두 명씩 따로따로 가서 다른 정당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제 개혁과도 상관없는 행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 3.57%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연동형 간다 하더라도 봉쇄 조항 갓 넘은 표심이거든요. 그럼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완주에서 이 평화당이 민주당보다 13% 이상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호남에서 어떤 맹주 역할을 평화당이 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당 그 소속 의원들 경우에는 평화당 쪽으로 아마 마음이 쏠릴 것이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 더 이상 존재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깨지거나 흡수될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전에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그런 원대 복귀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럼 원대 복귀라고 하면 한국당으로의 원대 복귀. 바른당 의원분들은 뭐 한국당 쪽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그렇죠. 한국당 쪽으로 아마 마음이 갈 것 같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님들은 평화당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이건 뭐 현실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요. 막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윤기찬 변호사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바른미래당의 내부에 있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장일까요? 아니면 리더일까요? 유승민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요거는 단순히 개별 의원 한 명이 돌아가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총선 전에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에서도 받아들인다? 뭐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당의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전망을 하신다. 자, 조대진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남의당 얘기를 하지만. 남의당 얘기여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뭐 당대당 통합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민주평화당 쪽으로 가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또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가실 분들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실 게 뭐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것 같고 대한애국당 정도는 뭐 당대당 통합을 뭐 가능하겠지만 뭐 바른미래당처럼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출신 성분들이 다르게 섞여 있는 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모릅니다. 지금 당은 뭐 엄청난 내용을 걷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공식적으로나 많은 의원들은 쪼갠다, 뭐 나간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론에서 일단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정도 상황이면요. 연예계 마약 스캔들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황하나, 아는 연예인이 마약을 권유했다. 경찰 칼끝은 연예계로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투약 경위를 진술했는데 연예인 한 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권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황하나 씨 본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거는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 조대진 변호사,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일단은 이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게 연예인이 마약을 권유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럼 관련된 연예인들이 뭐 한둘이냐 그리고 그 연예인이 누구냐에 관련된 초점으로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하나 씨가 여러 번 그 관련된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아니, 소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걸로 과거에 흐지부지 됐어요. 네, 흐지부지 된 걸로 봐서 이것도 뭐 경찰과의 유착 관계, 뭐 비호 세력이 있느냐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황하나 씨 본인의 마약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누가 권유했냐?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또 진술이 나온 것 중에 뭐 강요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그런 거냐? 그리고 그럼 과거에는 왜 그냥 넘어간 거냐? 이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점점 더 지금 경찰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경찰 내에 누가 비호 세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벌 3세지 않습니까? 재벌 3세에 관련된 부분을 누가 비호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걸 은폐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마약을 공급했고 그 강요로 투약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사건 그 사실관계 정리 차원에서 파악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네요. 뭔가를 누구한테 권유했다는 건요. 그 권유할 대상을 이미 확보했다. 그 마약을 이미 확보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상식적으로 그렇게 듭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누가 공급한 것이냐. 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요.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 뭐 유착 의혹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조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버닝썬 2달, 경찰 유착 사라지고 동영상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버닝썬 처음에 시작된 게 폭행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왜 이게 폭행이 이렇게 처리가 됐느냐. 이거 뭔가 유착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달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 유착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 동영상 얘기만 잔뜩 있어요. 여기 보시죠. 현직 경찰 5명 입건, 2천만 원 행방 묘연, 유착 증거 못 잡아, 제 식구 감싸기 우려다. 이렇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인데요. 버닝썬, 물뽕 수사, 물 건너가나. 그렇습니다. 버닝썬엔 물뽕도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것도 여성들 피해 증언 이어지는데 경찰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 물뽕은 시간 지나면 체내 성분 안 남고 가해자 확인도 어려운데 이거 그렇게 진척 안 돼요. 그러니까 버닝썬 수사, 이게 뭐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기찬 변호사, 정말 뭡니까? 그래서 애당초 많은 분들이 염려했듯이 사실 이제 마약 관련 그거하고 경찰 유착 문제가 핵심인데 두 개 다 지금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특히나 마약 관련 부분은 진술이 없으면 사실 이걸 찾아내기 어려운데 이 부분도 지금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경찰 유착 부분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여지도 있어요, 앞으로. 근데 마약 관련 부분은 사실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고요. 경찰 유착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직무유기뿐이 지금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112 신고가 되면 그 신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전부 다 보고하게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놔서 감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것이 경찰관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속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색다른 어떤 그 대비책이 좀 필요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사실은 이 유착 의혹이 사실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에 대해서 발본색업하고 처벌하고 하는 게 이게 공권력의 역할인데 만약에 유착이 됐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가 내용이 안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 수사 초기에 검찰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검찰이 이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 수사가 완료돼서. 박원석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한으로 별세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요. 이 소식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한으로 별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우선 명복을 빌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이제 사건의 이첩 단계에서 아마도 원점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 폭행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마약과 관련된 성폭력 혐의도 있었고 또 성매매 얘기도 나왔고 뭐 탈세 얘기도 나왔고 그 배후에 이런 비정상적인 영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의혹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찰 유착설이 나왔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경찰이 뭐 157명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지만 실은 사건의 주변부만 이렇게 들쑤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 정준영 동영상이 훨씬 더 큰 사건처럼 돼버렸고 이 사건의 몸통이나 본 줄기에서 한참 사건이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경찰 의혹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건의 본 줄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게 이 재수사가 되고 그다음에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계속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한으로 별세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짧게 얘기 좀 해보죠. 사실 대한항공과 관련돼 있습니다. 땅콩 회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조양호 회장이 사실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조사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갑자기 들어왔네요. 안타깝습니다. 연세가 아직 많이 안 되셨는데 그리고 뭐 검찰 수사도 많이 받으셨고 그때는 뭐 저렇게 정정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갑자기 저렇게 돌아가신 걸 보니 결국엔 뭐 여태까지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들이 그 너무나 큰 사고를 쳤죠. 아이들 특히 딸들 2명이 너무나 큰 그 국민적 공물을 살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서 조 회장님이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처했었는데 어쨌든 저분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드러났고 어쨌든 재벌들이 이제는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개인적인 불행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오늘이다 8일 새벽 숙한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요 소식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저희가 이 시간에도 요 내용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보는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 좀 보겠는데요. 해외 소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끔찍한 내용이네요.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21세기에 투석 형별한다고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브루나이 관광 줄줄이 보이콧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브루나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절도범의 경우 손목이나 발목을 절단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새 형법도 시행된답니다. 엄청난 형벌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영화배우 등등이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보이콧을 하고 있답니다. 뭐 브루나이 뭐 트위터에 보이콧 호텔 목록을 올리면서 브루나이 뭐 이런 호텔도 올리고 해서 이런 반발하는 모습이 또 해외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조대진 변호사. 21세기인데요. 이런 형벌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런 형벌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는데요. 어쨌든 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형벌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쨌든 그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논평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보고 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lessings from Allah. I want to see Islamic teachings in this country grow stronger and more visible in the country. The government of Brunei to stop entry into force of a new penal code which would enshrine in legislation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You have to protest. It's not acceptable. It's horrible and it's not okay. 그러네요. 저렇게 브루나이는 굉장히 부국인데요. 유시현 변호사 부국인데 부국에서 저런 좀 약간 엄청나게 잔인하거든요. 아마 이슬람 국가 일부에서 이제 투석이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형벌로 투석형을 또 죽을 때까지 돌 던져서 거기다가 그 해당 범죄도 또 간통과 동성애 이게 이제 서구 국가에서는 뭐 죄도 아닌 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 지금 그 문명 국가와는 동떨어진 이런 형벌과 형벌의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게 좀 없어져야 될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는 나라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한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운구미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역시 대한항공 측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위성 사진입니다. 온통 붉은색인 사진 한가운데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촬영한 강원도 산불 지역 위성 영상 사진인데요. 붉게 표시된 부분이 숲풀 등 식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화재로 소실된 지역은 근적외선 반사량이 적어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 피해로 상당히 넓은 지역의 나무 등이 타버린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72년입니다. 연한 갈색의 액체가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600병만 한정 제작됐고 한국엔 단 2병만 들어온 위스키인데요. 보통 위스키는 숙성 과정에서 증발하는데 이 위스키는 72년 동안 알코올 도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존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 위스키가 한 경매에 등장했는데요. 경매가 7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 5천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그라피티입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외벽에 초상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요. 그라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부가 그린 그림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절에 정부 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등의 대형 태극기를 건 것처럼 이번엔 그라피티 작품을 내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어떤 정부 행사하면은 그림을 좀 딱딱하고 뭔가 좀 너무 격식을 갖춰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지루하거나 그런 모습인데 저런 그래피티는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짜리 양주. 그 뚜껑을 열어서 마시기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